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고마워요, 어머니. 울지 마렴. 내가 곁에 있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시어머니 정옥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차가운 바닷바람보다 더 서늘했던 그 목소리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 사시는 몇 살이시고, 지금 뭘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저는 조선 땅 남쪽 끝자락, 바닷바람이 사시사철 불어오는 작은 포구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생선 비린내와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곳이었습니다. 포구에 배가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저 역시 그 틈에 끼어 새벽 시장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22의 나이에 저는 이미 이 집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장에 나가 그날 들어온 생선을 받아오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옥은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말이 적다고 해서 만만한 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옥 어머니는 말 대신 규칙으로 이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는 해가 뜨기 전에 마쳐야 했고, 밥상은 정확히 3번 수저를 들기 전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빵 안의 이불은 늘 같은 방향으로 개어져 있어야 했고, 빨래는 우물가에서 반드시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마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려운 어른이시려니 생각했습니다. 시집살이란 본래 그런 것이라 여겼습니다. 친정어머니도 그러셨고, 마을의 다른 안악들도 그리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 역시 그 규칙들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조금씩 숨이 막혀왔습니다. 정옥 어머니의 규칙은 단순한 가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인 저를 향한 무언의 감시이자 틀에 가두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였습니다. 남편 도유는 어부였습니다. 새벽이면 배를 타고 나가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이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옥의 성정을 닮아서인지 집에 돌아와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거친 바다와 씨름하다 돌아온 사람에게 무슨 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끔은 그이가 제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한 날, 제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할 때면 단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건네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도유는 늘 묵묵히 밥을 먹고 묵묵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것이 그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때로는 방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닷바람은 뼈 속까지 파고들었고 포구의 물가는 얼음이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는 길은 더욱 고되었습니다. 손이 얼어 생선을 집어 올리기도 힘들었고 발은 집신 속에서 곱아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에도 정옥 어머니는 제가 돌아오면 어김없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생선 값은 어떠냐? 어제보다 낮으면 내 탓이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값이 오르내리는 것이 어찌 제 탓이겠습니까?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그런 항변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은 제 탓이었고, 좋은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더욱 심한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옥 어머니는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그 뜻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 한켠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제 몸이 이러한지, 왜 저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제가 시집 올 때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한 번 시집간 여자는 죽어서 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집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여자의 도리이고 가문의 명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곱상한 이목구비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그 여인은 물을 길어 올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찍 또 나오셨네요.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일이 있어서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동이를 이고 제 곁을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저는 그 여인이 우리 마을에 새로 이사 온 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채원이라 했습니다. 채원은 포구 근처 작은 오두막에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과부가 혼자 살며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채원은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이면 우물가에 나왔고 낮에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는지 놀이개나 주머니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 내다 팔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물가에서 마주칠 때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고 가끔은 짧은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채원은 제게 친절했습니다.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하는 말을 건네기도 했고 손수 만든 작은 주머니를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부와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이 집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채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시어머니의 규칙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남편이 얼마나 무심한지. 저는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채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도 시집살이 했을 때 비슷했어요. 채원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채원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정옥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요즘 그 과부와 어울린다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인사를 나눈 것뿐입니다. 정옥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가 과부와 어울린다는 소문이 나면 어쩔 작정이냐. 당장 그만두거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부엌 한켠에서 울었습니다. 유일한 친구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제 편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채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녀와의 만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채원은 제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집살이의 규칙에 갇혀 살던 저에게 그녀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먼 고을의 풍경,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그녀가 어린 시절 꾸었던 꿈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잠시나마 이 답답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채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게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이상 이 집에서 죽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여겨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 어딘가 먼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파악하려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정옥 어머니에게 제 행동을 보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도윤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이가 제 안색을 살피고 있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도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그이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떤 걱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이가 알고 있었다니. 그러면서도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는 그 물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쪽 편을 들어도 한쪽이 상처받을 것 같았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운한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이도 그이 나름대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면, 이 숨 막히는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넨 것 같았지만 정옥 어머니는 오히려 더 차가워지셨습니다.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이 못마땅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저 계집에게 홀렸구나. 정옥 어머니는 도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방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집이라니. 저는 이 집에서 그저 쓸모 있는 일꾼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정옥 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모질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게 잔소리를 퍼부으셨고 조금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채원은 그런 저를 걱정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칠 때마다 안색이 너무 안 좋다며 염려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버티시면 안 돼요. 몸이 망가지면 그땐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집을 떠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정옥은 달랐습니다. 제가 쓰러진 것도 제 탓이라 하셨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거냐.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옥 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강 짐작이 갔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몸이 약한 것, 과부와 어울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제 죄목이 될 터였습니다. 정옥 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쫓겨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년을 이 악물고 버텨왔건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이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희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바깥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무엇이 되었든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꿈에서 친정어머니 문혜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셨고 머리카락에는 흰 서리가 더 많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었습니다. 시집 온 뒤로 친정에 다녀온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정옥 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을 자주 드나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시집간 여자는 시댁 사람이라는 것이 어머니의 철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어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그리워도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늘만은 어머니를 뵙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정옥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 말, 이 집에서 나가면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쫓겨나게 된다면 저는 어머니께 어떤 얼굴로 가야 할까요?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속으로 계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허락받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어제 장터에서 들은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항구 창고에서 물건 정리 인력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몇몇 안악들이 품삯을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핑계로 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항구 창고에서 오늘 일손이 급하다 합니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정옥 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엇이 읽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의심인지 불쾌함인지 아니면 그저 귀찮음인지. 품삯은 얼마나 준다더냐. 딴 양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 지기 전에 돌아와라. 늦으면 들어올 생각 마라.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창고 일을 한 뒤에 친정에 들르려면 시간이 빠듯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얼굴 한 번 보는 것은 가능할 터였습니다. 방에서 나오려는데 정옥 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잠깐. 어머니는 방 한켠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보냉 가방이었습니다.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건네는 것을 받아드니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거라.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 가방이 무엇인지, 왜 제게 주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창고 김 주사에게 전해라. 알아서 할 것이다. 어머니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방을 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보냉 가방의 무게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저는 가방을 들고 걸으면서 계속 그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생선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보냉 가방이라 차가운 기운이 손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김 주사라면 항구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뚱뚱한 체구에 기름진 얼굴을 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옥 어머니가 그와 무슨 거래를 하고 계신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에 저를 끌어들이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모질어도 며느리를 위험한 일에 빠뜨리시지는 않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안악들이 창고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품삯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틈에 섞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각종 해산물과 소금, 건어물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분류하고 옮기는 것이 오늘 할 일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보낸 가방이 신경 쓰였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김 주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창고 한쪽 구석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주사님, 정옥댁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김 주사는 저를 올려다보더니 보낸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그는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곧장 자기 짐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했을 뿐, 그 이상은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끝난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품삯으로 단량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품에 넣고 서둘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해 지기 전에 돌아오라 하셨으니 어머니를 잠깐 뵙고 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친정집은 항구에서 한 시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뵙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얼굴로 뵈어야 할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문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저를 본 어머니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할이나. 어머니는 빨래를 내려놓고 저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 안기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야윈 거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 어머니의 손이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앉으니 어머니가 미숫가루를 다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런 규칙도 눈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어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드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까다로우시다지. 마을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거짓말 마라. 내 얼굴에 다 써 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힘들면 말해라. 이 어미가 가서 한마디 해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시댁에 오시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옥 어머니는 친정과의 접촉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한 그 시간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떠나기 전에 손수 만드신 떡을 싸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려라. 이 어미가 만든 거라고. 저는 그 떡을 받아들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문 앞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몸 조심해라. 그리고 너무 참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을 흔드셨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정옥 어머니가 해 지기 전에 돌아오라 하셨으니 늦으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김 주사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까요?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는 것일까요?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포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해는 이미 수평선 가까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더욱 빨리 놀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침 해가 수평선에 걸쳐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춘 것입니다. 저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정옥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듯 했습니다. 품삯은 받았느냐? 예, 단양 받았습니다. 저는 품에서 돈을 꺼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받아 들고 세어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김 주사에게 가방은 전했고, 예,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머니가 주신 떡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친정어머니가 보내신 떡입니다. 정옥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정에 다녀왔느냐? 잠깐 들렀습니다. 가는 길에 내가 언제 친정에 가도 좋다 했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가 나셨을 때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지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 못하느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허락 없이 친정에 다녀온 것은 분명 제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내민 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내가 먹어라. 난 필요 없다. 그 말씀과 함께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마당에 혼자 서서 떡 보따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저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노여움을 산 것도 그렇지만 오늘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밥상을 들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아라. 뜻밖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김 주사에게 가방을 전했을 때 그가 뭐라 하더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수고했다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았느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물러나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김 주사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보낸 가방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묻지 말라 하셨으니 물을 수는 없었지만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걱정 어린 얼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김 주사의 묘한 미소.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도윤은 오늘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이가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말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이도 피곤했는지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대체 무엇일까요? 며느리입니까? 일꾼입니까? 아니면 그저 필요에 따라 쓰이는 도구일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당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책으로 보아 남자인 듯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그 남자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소리가 작아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아버렸습니다. 이제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도 전에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상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본 광경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찾아온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시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일까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또 무슨 실수를 저지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난 인사를 드리러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정옥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늘 방파제 쪽으로 나가거라. 뜻밖의 말씀이셨습니다. 방파제라면 마을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방파제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친정어머니가 기다린다더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방파제에서 기다린다니요. 어제 분명히 친정에 다녀왔다고 화를 내셨던 분이 오늘은 친정어머니를 만나라 하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묻지 마라. 그냥 가면 된다. 정옥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외출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보니 어머니 손에는 어제와 비슷한 보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저는 그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제보다는 가벼웠지만 여전히 무언가 들어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어보면 안다. 가서 열어라.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친정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어제는 그토록 화를 내시더니 오늘은 직접 만남을 주선하시다니. 그 변화가 의아했습니다. 방파제까지는 걸어서 반 시즌 정도 걸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가방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열어보면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사리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방파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멀리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 문혜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계셨습니다. 바람에 옷자락이 나부꼈습니다.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어머니 가까이 다가가자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얼굴에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왔구나.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시어머니께서 전가를 보내셨다. 오늘 여기서 만나자고. 저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어머니에게 전가를 보내셨다니. 그것도 방파제 같은 외진 곳에서 만나자고. 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앞에 서니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혹시 나쁜 것이 들어있으면 어쩌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게 뭐냐? 어머니가 가방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셨어요. 열어보라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첫 칸을 열자 뜻밖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주먹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노릇노릇하게 구운 생선구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와 저를 위해 음식을 싸주셨다는 것일까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차갑게 대하시던 분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가방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걸 싸주셨단 말이냐?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방파제 끝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먹밥 하나를 집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받아 드시고 저도 하나를 집었습니다. 말 대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무늬 따끈한 밥알이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소금 간이 알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선구이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정성 들여 구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살이 부드럽고 비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 만나지 못했던 날들,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 침묵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요즘은 어떠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한다. 시집살이란 다 그런 거다. 알아요. 그래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바닷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저 사실 무서워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으실 것 같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하셨느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느낌이 그래요. 며칠 전에는 이 집에서 나가면 다시는 문턱을 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래. 말이 모질지. 알아요. 그래도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우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어머니만 더 걱정하실 터였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어미가 할 말이 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전가를 보내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만나게 하려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에 얽혀 있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찾아온 남자,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그리고 어제 제가 전달한 보낸 가방. 무슨 일이요? 자세히는 모른다. 하지만 항구 쪽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더라. 밀거래 같은 것이. 밀거래.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 계신 걸까요? 어제 제가 김 주사에게 전달한 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보낸 가방을 전달한 것, 김 주사의 태도, 시어머니가 묻지 말라고 하신 것까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조심해라. 어머니,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해주마. 저는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시려는 것을 억지로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늦지 않게 가거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인아,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잘못이 아니다. 알겠느냐?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잘못이 아니라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기억해 두어라.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방파제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걸으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잘못이 아니라고. 그 말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일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엮이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 안악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옥댁 아시죠? 관가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왔다고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시어머니 정옥이 묶인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들어가 있거라. 괜한 짓 하지 말고. 그 말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것이 그 일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끌려가신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옥댁 며느리 아니오.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분간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조사가 있을 것이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관원들이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더욱 심했습니다. 마치 도둑이 들고 간 것처럼 모든 것이 헤집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마루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밀거래에 연루되셨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전달한 그 가방도 아마 그 일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오늘 가져갔던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방파제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급하게 돌아오느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가방은 분명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집에 올 때 가지고 왔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관원과 이야기할 때 내려놓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가방이 대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관원들이 가져가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음식은 이미 다 먹었으니 빈 가방일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방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돌처럼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먹밥과 생선구이를 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바닥에 또 다른 칸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칸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약재들이 나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딘가 몸이 좋지 않을 때 쓰는 약재들이었습니다. 약재 아래에는 작게 접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정옥 어머니가 쓰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쪽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뒷모습이라니. 그것은 제 뒷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저의 뒷모습.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셨던 것일까요? 그동안 그토록 차갑게 대하시더니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일까요? 봉투 묶음을 풀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가 왜 제게 이런 것을 주신 걸까요? 그리고 왜 직접 건네지 않고 가방 바닥에 숨겨 두신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관가에 끌려가신 것과 이 돈이 관계가 있는 걸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두신 걸까요? 그때 또 다른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묶음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두 번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없을 것이다. 이 돈은 내 것이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필요할 때 쓰거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끌려갈 것을 혹은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괴롭히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차갑게 대하시고 규칙으로 옥죄시고 숨 쉴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쪽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안에도 저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표현하지 못했을 뿐, 아니 표현할 줄 몰랐을 뿐.
약재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익모초, 당귀, 천궁. 모두 여자의 몸을 보하는 약재들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것을 준비해 두셨다니.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속에 담긴 마음은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이제 와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끌려가셨습니다. 밀거래에 연루되셨다면 쉽게 돌아오시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영영. 저는 쪽지와 봉투와 약재를 모두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다에 나가 있을 터였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신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끌려가셨어요. 관가에서 사람들이 왔었어요. 도유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뭐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니. 그러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항구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일이었어. 세금을 피해서 몰래 거래하는 김 주사와 손을 잡고 저는 어제 제가 전달한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이제 짐작이 갔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어머니는 이미 깊이 빠져 계셨어. 도유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이 집을 지키셨어. 어부 일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했고, 그래서 그런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어. 그런데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됐어. 당신은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말렸어. 여러 번. 그런데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 이게 다 너와 손주를 위한 거라고 하셨어. 저를 위한 거라고.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는 가방을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에 든 것들, 돈과 약재와 쪽지. 도윤은 쪽지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다운 방식이네. 무슨 뜻이에요?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시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전하시는 거.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 도윤은 쪽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야. 마음은 있는데 그걸 말로 하는 게 서투르셔. 그래서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시려 했어. 그런데 그 행동도 어색해서
결국 상대방은 모르고 지나가기 일쑤였지. 저는 그제야 많은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엄격한 규칙들.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서툰 사랑의 표현이었던 걸까요? 며느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어긋난 방식의 걱정이었던 걸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쪽지 하나가, 이 약재들이, 이 돈이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밀거래 죄목이 크면 유배를 가시거나 더 심하면. 그는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서툰 글씨가 눈에 밟혔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그 한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안쓰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싸주셨고 돈과 약재까지 챙겨주셨던 것입니다.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돌려서 숨겨서 전하셨을까요? 직접 건네시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다면 저도 다르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나 그것이 시어머니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옥이 밀거래에 연루되어 관가에 끌려갔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안타깝다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도유는 아침 일찍 관가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유배가 확정됐어. 먼 고을로 가시게 될 거야. 유배라니.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 곳으로 가시게 된다니. 다시 뵐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언제요? 열흘 후래. 열흘.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인사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면회가 가능해요. 어려울 거래. 죄인이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끝인 걸까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서툰 글씨, 어색한 진심. 차라리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차라리 한 번이라도 안아주셨다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뵈어야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제대로 된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어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도윤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방법을 알아볼게. 저는 시어머니의 쪽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받았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어머니를 꼭 뵙겠다는 마음만은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도유는 관가에 아는 사람을 통해 부탁을 넣었고, 저는 매일같이 관가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죄인과의 면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이대로 시어머니를 보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유배가 취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주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시어머니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다니, 다시 뵐 수 있다니.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동안의 일들, 쪽지와 돈과 약재,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전달한 그 가방 때문에 어머니가 끌려가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구로 나갔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다면 돕겠다고. 항구에는 마침 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짐을 내리는 일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끼어 일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생선을 분류하고 소금 자루를 옮겼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무작정 몸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잊고 싶었습니다. 일은 고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쯤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을 했습니다.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점심때가 되어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가도 저는 남아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몸이 힘들수록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소금 자루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려 해도 뜨이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누군가 저를 들어 올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익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집 방이었습니다. 머리맡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그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정옥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말하지 마라. 아직 기운이 없을 거다. 시어머니는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왔더니 내가 항구에서 쓰러졌다고 하더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누워 있어라.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왜 그런 무리한 일을 했느냐? 내가 할 일이 아니었잖느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신 게 제 탓 같아서요. 제가 그 가방을 전달해서.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어째서 내 탓이냐? 내가 시킨 일이었잖느냐? 하지만은 무슨,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어떻게 내 탓이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너를 그런 일에 끌어들인 것도, 그동안 너를 힘들게 한 것도, 다 내 잘못이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시다니. 그것도 제게 직접.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관가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나?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규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그래야 이 집안이 바로 선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핑계였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규칙 뒤에 숨은 거였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차가워 보이시던 분이 이렇게 울고 계시다니. 관가에서 내 생각이 많이 났다. 이대로 가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 그제야 후회가 되더라. 왜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왜 한 번도 수고했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규칙은 핑계였다. 내가 무사한 게 먼저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것, 제가 무사한 것이 먼저라는 것. 어머니,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툴게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를 이해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몰랐어요. 저는 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 넣어 주셨던 그 쪽지. 이거 받았어요.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는 쪽지를 보더니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봤구나. 네. 빈손으로 가는 뒷모습이 마음에 걸리셨다면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물을 감추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친정에 간다기에 빈손으로 가면 친정어머니 보기 민망할 것 같아서. 그런데 직접 주기는 또 어색해서 그냥 가방에 넣어뒀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울면서 웃는 이상한 얼굴이 됐을 것입니다. 어머니, 직접 주셔도 됐어요.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시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려고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날 이후 집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차가우셨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면서 몸으로 챙겨주셨습니다. 밥 먹어라.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도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묵묵히 있지 않고 가끔씩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 바람이 차더라. 감기 조심해.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친정에 다녀와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친정에 가라고 하시다니. 정말이에요. 응. 어머니도 보고 싶으실 거다. 다녀와라. 저는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친정어머니 문에는 저를 보고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밝아졌다며 놀라셨습니다.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진 거냐? 네, 조금씩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끌려가셨다가 돌아오신 것, 그날 나눈 대화, 그리고 지금 달라진 모습들. 어머니는 가만히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도 걱정 많이 하셨죠. 그럼 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길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예전에는 시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왔느냐?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세요. 그래, 들어가서 쉬어라.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잘 다녀왔냐, 고생했다는 마음을. 네, 어머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어머니가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도유는 바다에서 돌아오면 제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로 서툴고 가끔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쪽지는 여전히 제 품에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다는 그 서툰 글씨.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한 번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전해지니까요.